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록된 세종대왕.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긴 그 왕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헌왕후 심씨입니다. 그녀는 조선 왕비 중 가장 많은 자녀인 팔남 2녀를 낳았고 그 자손들 중 문종과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최초의 조선 왕비이자 최초로 조선시대에 혼례를 올린 부부였던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축복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남편이 왕위에 오르던 바로 그 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친정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했고 친정 가족들은 천민으로 전락하는 초유의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역적의 딸이라며 그녀의 폐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왕비 책봉 4개월 만에 폐출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과연 소헌왕후는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겼을까요? 그리고 친정의 몰락이라는 최악의 시련 속에서도 그녀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왕비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소헌왕후 심씨는 139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청송 심씨로 개국공신 심덕부의 손녀이자 청천부원군 심원의 큰딸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이어져 내려온 명문가 출신으로 왕실과 혼인을 맺을 만큼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 심원은 세종의 할아버지 뻘인 태조 이성계의 딸 경선공주와 혼인한 심종의 형이었습니다. 즉, 소헌왕후는 왕실과 이미 인척 관계를 맺고 있던 집안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1408년 태종 8년의 일입니다. 당시 12세였던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14세의 심씨 아가씨였습니다. 세종보다 2살 연상이었던 소헌왕후는 경수공주로 책봉되며 충녕대군과 혼인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태종의 여동생인 경선공주가 자신의 시조카인 심씨를 충녕대군의 배필로 적극 추천했다고 합니다. 어린 부부는 서로 잘 맞았고 온화한 성품의 소헌왕후와 학문을 사랑하는 충녕대군은 금슬 좋은 부부로 평탄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417년 태종 17년에 소헌왕후의 삶에 첫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수공주에서 사만국대 부인으로 품계가 올랐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것은 단순한 승격처럼 보였습니다. 충녕대군은 왕위 계승권자가 아니었고 맏형인 양녕대군이 세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헌왕후는 평생 대군의 부인으로 조용히 살아갈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418년 조선 왕실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이 가진 기행과 방탕한 행실로 인해 결국 폐세자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태종은 둘째 아들 효령대군을 건너뛰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온화한 충녕대군이 왕위 계승자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충녕대군이 왕세자가 되자 덩달아 소헌왕후도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경빈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대군의 부인으로 살아갈 줄 알았던 그녀의 삶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래의 왕비였고 그녀의 아버지 시몬은 미래 왕의 장인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헌왕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이 얼마나 무서운 시련의 시작인지를 말입니다. 권력의 정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아래 깊은 나락도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418년 8월 드디어 충녕대군이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22세의 젊은 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헌왕후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즉위 초기에 왕비에게 건비라는 호칭을 직접 지어주었으나 시아버지 태종이 발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비로 고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 왕비에게 비호를 지어주는 관습은 훗날 1432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왕비가 된 소헌왕후에게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시몬은
세종 즉위 직후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관직에 올랐습니다. 왕의 장인이 조정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누군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조선 왕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바람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올랐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특히 외척의 세력 확대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부인 원경왕후의 친정인 민씨 일가도 가차없이 숙청했던 그였습니다. 처남들을 영모로 몰아 처형하고 부인마저 폐비 직전까지 몰아갔던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태종의 눈에 세종의 장인 시몬이 영의정이 되어 권력의 정점에 오른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더욱이 시몬은 조정의 대소사를 좌우할 만한 야심을 품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송심씨 가문의 위세는 날로 높아져 갔고 시몬을 중심으로 하는 외척 세력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지 불과 4개월, 궁궐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외척 숙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418년 12월 세종 즉위 4개월 만에 조선 궁궐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강상인의 옥사였습니다. 강상인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로 그는 평소 군사 관련 보고를 상왕인 태종이 아닌 주상인 세종에게만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종이 이미 왕위에 올랐으니 모든 보고는 현재의 왕에게 하는 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이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강상인이 상황을 무시했으며 왕명 없이 함부로 군사를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상인은 미끼였고 진짜 목표는 바로 세종의 장인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교묘하게 강상인의 옥사에 시몬을 연루시켰습니다. 시몬이 강상인과 내통하며 권력을 농단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시몬은 명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즉위를 명나라 황제에게 고하는 사은사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태종의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몬을 멀리 보낸 뒤 역모를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것은 태종이 즐겨 쓰던 수법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시몬은 국경을 넘어 평안도 의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역적으로 몰렸으며 사약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종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인 세종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외척의 발호를 막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곧 자신의 왕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시몬은 의주에서 사약을 받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칼날은 시몬 한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의 형제들과 아들들까지 모두 죄인으로 몰려 귀양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목숨은 건졌지만 시몬의 부인과 자식들은 변방의 관노, 즉 천민으로 전락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비의 친정 가족이 천민이 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왕비의 어머니가 노비가 되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청송심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화려했던 명문가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극의 한가운데에 소헌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천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충격과 슬픔은 어떠했을까요? 역적의 딸이 되어버린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조정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를 비롯한 대신들이 일제히 상소를 올렸습니다. 역적의 딸을 왕비 자리에 둘 수 없으니
폐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박은과 유정현이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시몬 숙청을 주도했던 인물들로 훗날 소헌왕후가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명분으로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박은은 여론을 조성하며 다녔습니다. 역적의 딸을 중궁에 둘 수 없다고,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말생, 원숙, 장윤화 같은 신하들도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시몬은 곧 부왕의 원수입니다. 어찌 그 딸로 하여금 중궁의 자리를 지키게 하겠습니까? 은정을 끊어 후세에 법을 남기소서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폐비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소헌왕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소헌왕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죄책감과 절망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의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슬픔을 삼키며 현숙한 왕비의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소헌왕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시어머니 원경왕후처럼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경왕후는 친정 민씨 가문이 숙청당했을 때 태종에게 격렬히 항의했고 그 결과 폐비 직전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소헌왕후는 시어머니의 전처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남은 친정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세종 역시 침묵했습니다. 왕비를 두둔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확립하려는 아버지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아내가 위기에 처했지만 세종은 왕으로서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권력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태종이 소헌왕후를 지킨 것입니다. 폐비를 요구하는 신하들에게 태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민의 딸도 시집을 가면 친정가족에 연좌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심씨는 이미 왕비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폐출하겠는가. 경들의 말이 옳지 못한 것 같다. 태종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형벌은 아들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하물며 딸에게 미치겠느냐. 태종은 심지어 과거 자신의 부인 원경왕후의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그전 민씨의 일도 또한 불충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왕비를 폐하고 새로 왕비를 맞아 세우자고 의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태종은 소헌왕후에게 밥 먹기를 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경들은 마땅히 이 뜻을 알라. 태종의 이런 태도는 의외였지만 사실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태종의 목적은 외척 세력의 숙청이었지 왕비의 폐출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권신을 제거하고 청송심씨 가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심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는 권력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비까지 폐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소헌왕후는 어떤 정치적 야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태종은 그녀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세종이 이미 낳은 손자들과 앞으로 낳을 왕손들을 생각한다면 왕비를 지키는 것이 왕실의 안정에 더 유리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태종은 소헌왕후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하들도 태종의 뜻을 읽었습니다. 폐비를 그토록 강력히 주장하던 박은조차 태세를 바꿨습니다. 신등도 또한 금지옥엽이 이와 같이 번성하오니 왕비를 폐하고 새로 세우는 일은 경솔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1418년 11월 28일 태종은 주요 대신들을 불러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딸이 후비가 된 일은 옛날에도 있었으며 하물며 형률에도 연좌한다는 명문이 없다. 이렇게 하여 폐비 논의는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소헌왕후는 살아남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왕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천민이 되었습니다. 친정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녀는 영원히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왕비가 되는 것, 그것만이 자신과 남은 가족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친정의 몰락이라는 최악의 시련을 겪은 후 소헌왕후는 완벽한 왕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철저한 자기 통제와 내명부 관리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록에는 그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애로우면서도 기강이 엄정하였다. 사랑과 원칙을 동시에 갖춘 이상적인 국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종은 후궁을 많이 두었습니다. 하지만 소헌왕후는 단 한 번도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궁의 자식들까지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세자빈 휘빈 김씨가 미신 사건을 일으키고 순빈 봉씨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저질렀을 때는 단호하게 질책하며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애로움과 엄정함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1426년 세종 8년 한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무려 1000가구가 넘는 집을 태울 정도로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종과 세자는 강물을 참관하기 위해 지방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소헌왕후가 나섰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임신 중이었지만 그녀는 직접 화재 진압을 지휘했습니다. 황희는 통상적인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소헌왕후에게 직접 보고를 올렸고 그녀의 명령에 따라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사실 세종은 강물을 떠날 때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가 없는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중전에게 보고하고 중전의 명령을 필히 따르라. 세종은 소헌왕후를 그만큼 신뢰했고 그녀 역시 그 믿음에 부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왕을 대신해 나라를 지킨 소헌왕후는 진정한 국모였습니다. 소헌왕후는 팔남 2녀를 낳았습니다. 조선 왕비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둔 다산의 여왕이었습니다. 그 자녀들 중 문종과 세조가 왕위에 올랐고 손자인 단종과 예종도 왕이 되었습니다. 증손자인 성종까지 이어지며 그녀는 조선 왕실의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444년 세종 26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민으로 전락했다가 태종사 후 겨우 면천된 어머니였습니다. 소헌왕후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1444년과 1445년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과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이은 상실과 슬픔 속에서 소헌왕후는 병을 얻었습니다. 질병으로 자주 피접을 나가며 요양했지만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446년 세종 28년 소헌왕후는 이질로 인해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52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머니에게 효자로서 갖은 효도를 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소헌왕후는 둘째 며느리 정희왕후가 장남 도원군을 출산할 시기가 가까워지자 관례를 깨고 직접 경복궁으로 불러들여 궁에서 출산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종은 아내의 죽음을 깊이 슬퍼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은 서서히 장모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태종의 압력 때문에 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태종사 후 그는 할 수 있는 한 장인 집안을 복권시켰습니다. 소헌왕후는 최종적으로 선인재성 소헌왕후라는 시호를 받았고 훗날 세종과 함께 여주의 영릉에 합장되었습니다. 소헌왕후의 삶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녀는 친정의 몰락이라는 최악의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왕비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모로서의 자애로움과 엄정한 기강,
남편에 대한 공경이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의 업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왕비이자 진정한 왕비의 롤모델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헌왕후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 개인의 슬픔을 넘어 공적 책임을 다하는 희생정신, 그리고 사랑과 원칙을 함께 지키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소헌왕후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 걸어간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과 선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